자, 그래서 이 계급적 동질성, 이것이 브론스키와 안나를 엮어주는 첫 번째 요소 아닌가. 적어도 이제 브론스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지금 강조가 돼요. 아주 빛나는 미모도 아닌데, 결국 그녀가 그 상류사회의 기부인으로서 지금까지 익혀온 어떤 몸가짐과 이런 것들 있죠. 상냥함, 뭐 우아함, 이런 것들. 뭐 수사는 다양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그냥 사람을 딱 본 첫 순간에 이렇게 그대로 다 배어 나온다는 거,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보편성이라는 건데,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이거. 우리가 언제 봤다고,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이렇게 빠지고 뭐 연애하고 한 다음에 결혼하고 이렇게까지 가서도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는 어떤 계기, 다시 한번 쳐다보게 하는 계기, 그거는 이제 뭔가 처음에 사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 적어도 이제 안나하고 브론스키만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그 연애 소설의 정전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도입부처럼 이제 보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모스크바 이 사교계가 이제 큰 역할을 해주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이들은 다른 식으로 이제 엮어졌겠죠. 달리 말하면 모스크바 사교계, 19세기 러시아 귀족 사회라는 큰 틀이 없으면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한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나가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셰르바츠키 집안인가에서 그 무도회가 이제 열립니다. 셰르바츠키가 이제 그 돌리 끼찌 그쪽 집안인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그 끼찌, 정말 그 때묻지 않은 진짜 그 공작 집안에 너무나도 오냐오냐 예쁘게 자란 이제 그런 아가씨거든요. 근데 톨스토이는 그런 여자를 참 좋아해요. 그런 집에서 또 데리고 왔고 자기 부인을, 그 본인이 그냥 사람으로서도 여자로서도 그렇게 이제 그런 여자를 좋아했던 것 같고, 소설서 캐릭터로도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인공이 안나 까레니나이기 때문에 끼찌에게 할당된 부분이 적어요. 근데 전쟁과 평화에서는 나타샤가 진짜 그렇거든요. 로스토프 백작 집안의 이제 막내딸로서 온갖 사랑은 다 독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 군 식구처럼 여사촌 그 소냐가 있는데, 소냐가 그 말을 해요. 쟤는 남을 위해서 하나도 하는 게 없는데 남들은 왜 저렇게 다들 나타샤를 좋아할까? 그렇게 이제 사랑받고 예쁨 받고 귀여움 받다가 결국 이제 A, B, C 이렇게 남자를 거쳐가지고 가장 좋은 남자한테 이제 시집을 가게 되고, 그런 아가씨가 이제 가장 훌륭한 또 백작 부인이 되는 거고, 또 가장 훌륭한 어머니들이 이제 어머니가 된다라는 그 그림이 톨스토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 끼찌가 이제 그런 계열의 여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안나한테 자리를 내어주고 약간 귀퉁이에 이제 서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1부 22장에 보면 이제 그런 역할이 잘 드러나는데, 지금 어떤 관계냐면 브론스키가 약간 끼찌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끼찌는 브론스키가 좋아요. 그래서 좀 오늘 내일 이제 청혼을 하나마나 이렇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끼찌의 아버지는 얘가 딱 싫어요. 브론스키가 딱 보니까 쟤는 내 딸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제 젊은 청년의 뭐랄까 그런 허영 뭐 이런 거 권태 이런 거에서 이제 이렇게 찔러보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딱 하게 돼서 싫어하고요. 어머니는 이제 좀 끼찌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또 브론스키가 또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론스키 지금 이무도에 와 있는 상황인데, 끼찌는 당연히 브론스키가 자기에게 이렇게 춤 신청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브론스키의 선택은 안나에게로 이미 가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도회를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무도회 의상인데요. 그리고 이제 처음 무도회나 오페라나 이런 데 이제 나가는 이 귀족 영양들, 아가씨의 경우는 이게 일종의 데뷔 무대입니다. 얘들은 여기서 빨리 간택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딸을 둔 집안에서는 내가 이런 우리 집안에 이런 신부감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전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끼찌 같은 경우에는 뭐 원체 얘도 이제 부잣집에 그런 그늘 없이 자란 아이라, 근데 끼찌는 그 안나에게 이게 뭐가 되나요, 여러분? 처사돈인가요? 이제 끼찌하고 안나가 이렇게 촌수가 모시기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찌의 언니가 이쪽 안나하고 이제 시누이 올케 관계니까. 그래서 안나에게, 언니 정말 예쁘다고 이러면서, 언니는 연보라색 드레스가 되게 예쁠 거라고, 라일락색 있잖아요. 진짜 소화하기 힘든 이제 그거를 입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소설을 보시면 끼찌는 되게 소녀 취향이에요. 화려한 거 좋아하고 뭐 리본 달고 풀을 묶고 막 이런 것들. 근데 안나는 이 무도에서 검정색 벨벳 드레스를 입습니다. 네, 안나의 이 드레스 코드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런 장식 없는 검정색 벨벳 드레스는
모델이 아니면 소화할 수 없는 사실 의상입니다. 몸매만 가지고서 그거는 승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소박하고 단순하고 심지어 검소한 옷을 입어서 안나의 아름다움은 더 빛난다 인제 이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 드레스가 안나의 그 농염함을 더 인제 돋보이게 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10대 후반 소녀 여기 끼지 이 눈에는 이 20대 후반의 유부녀의 이런 성숙하고 농염한 아름다움이 굉장히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심지어 그녀에게는 뭔가 악마적인 것이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낯설게 하기의 시선 톨스토이가 많이 썼던 건데 이 시공간에 처음 와보는 거예요. 혹은 이제 이런 인물들의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게 안나가 이렇게까지 돋보이는 거가 브론스키와 지금 말하자면 이렇게 딱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톨스토이가 워낙 노회한 작가니까 그거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 제3자 이런 이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순결한 이제 처녀의 눈으로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나조차도 모릅니다. 지금 자기 내면에 뭐가 생겼는지. 근데 이제 그게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검정색 이렇게 시시껄렁한 검정색 그냥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도 어딘가 생기가 있고 방방 떠 있고 이제 열정에 사로잡힌 이제 그런 건데 브론스키가 춤 신청을 합니다. 근데 둘이 춤을 추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보이는 거예요. 그 예사롭지 않은 그런 아름다움이. 그래서 안나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어떤 이 거친 자연력, 열정인 거죠. 그거의 불씨가 이제 여기서 이제 타오르고 있는 거고 안나가 원래는 며칠 더 묵어야 되는데 자기도 이제 무도회 끝나고 나서 춤추고 나서 이렇게 확 느낌이 오는 거야. 아 이건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도망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빨리 모스크바를 떠나서 페테르부르크행 이제 기차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차 안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는데 그 페이퍼 나이프라 그러죠. 책 사이에 요렇게 끼워두는 그거를 요렇게 댔다가 내 볼이 왜 이렇게 뜨겁지? 그리고 이제 소설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주인공이 뭐를 하는데 되게 부끄러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지? 뭐가 이렇게 수치스럽단 말인가? 뜨거워. 이렇게 했다가 창에다가 또 한번 갖다 댑니다. 겨울이거든요, 여러분. 갖다 대고 그럼 이제 식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딱 대면서 자기의 지금 뜨거워지는 그런 이제 뺨을 식히는 장면이 있는데 요것도 이제 그 소설가 톨스토이의 묘사력이 돋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톨스토이의 여주인공 중에서 안나 까레니나가 굉장히 내적인 운동성이 높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인지라, 그러니까 남성 작가가 창조한 여성인지라 그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어떤 전개나 이런 게 잘 되지 않아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분석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그려져 있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나 까레니나는 톨스토이 내면에 들어있는 욕망의 덩어리거든요. 삶의 덩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 내부에 들어있는 논리의 덩어리, 사상의 덩어리 그건 이제 레빈이 가지고 갈 거예요. 정신적인 거 이런 거 이건 이제 남자가 해야 되고요. 욕망의 덩어리, 삶의 덩어리, 생활의 덩어리, 애 낳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여성 캐릭터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안나가 다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 머리가 너무 말하자면 비대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나의 내면은 전적으로 즉흥적인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묘사, 이런 거에 대부분 다 이제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뭘 부끄러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뜨겁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웃기지? 내가 왜 이렇게 흥분하지? 이게 뭘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감안하고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기차를 타고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 19세기인데 1999년에 모스크바에서 페테르부르크까지 8시간 걸렸거든요. 아마 이땐 더 걸렸을 것 같은데 중간에 쉬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밖을 안나가 나갑니다. 기차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저 어둠 속에서 누가 걸어온다? 브론스키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도 뭐 영화로 찍어도 그렇고요. 어떻게 각색을 해도 다 심쿵 이제 하는 장면이고 배우가 아무리 못생겨도 어지간하면 다 심쿵하는 이제 장면인데 왜 여기 있냐고 당신이 왜 여기 있냐고 이렇게 이제 안나가 묻는데 왜 가냐고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있는 곳에 있고 싶어서 떠난다는 것을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라고 1권의 227쪽입니다. 이 말에 안나가 굉장히 그 승리감 그런 이제 그 기쁨을 느껴요. 거기서도 이제 그 사랑의 시작 같은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또 결정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페테르부르크역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어머나 저 양반 귀가 왜 저래. 이것도 이제 세계문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의 명대사인데요.
안나가 지금 남편하고 10년 가까이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8살이니까. 남편의 귀를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르고 살았다가 새롭게 이제 사랑에 빠지는 순간 남편의 이렇게 사소한 것조차도 이제 거시기해 보이고 이렇게 손을 탁 내밀면서 여행은 어떻소? 집으로 갑시다. 얼마나 자상한 남편이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마중을 나오고 아니 당연한 일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까레니닌의 이런 뭐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각시킴으로 해서 안나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안나가 이제 이미 마음이 돌아섰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여기 이제 일부를 우리가 멋진 이제 연애 소설로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설이 아직까지 7개나 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당초에 뭐에 대해서 쓸까요? 그래서 이제 안나 까레니나는 이른바 이런 어떤 베르테르식의 열정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베르테르식의 지독한 열정 요거 이제 브론스키 엄마가 쓰는 표현인데 이런 식의 열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나 까레니나는 물론 플로베르의 보바리 부인의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보바리 부인이 1857년인가 그때 이제 나왔는데요. 그 뚜르게네프가 이제 플로베르하고 친했으니까 이렇게 소설도 왔다 갔다 해주고 워낙에 이제 보바리가 하나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톨스토이도 모르지는 않았는데 보바리 같은 경우에는 모방 욕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플로베르가 되게 시니컬한 작가여가지고 네, 그게 이제 소설을 읽어보면 곳곳에 배어 있는데 톨스토이는 그거보다는 좀 착한 작가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랬기 때문에 사람 사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런 속스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애정이 많았던 그런 작가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플로베르보다는 플로베르는 이제 계속 독신이었고 수도승처럼 공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소설을 썼던 거고요. 톨스토이는 전혀 다른 식이라 인물을 구축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보바리가 이제 그런 권태와 모방 욕망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 남자를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럿이라 해봤자 이제 그 레옹하고 로돌프 둘입니다만은 뭐 그게 그거죠. 그 19세기 맥락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안나에게 그런 모방 욕망을 전혀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엠마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한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근데 안나는 사랑에 빠지면서 가장 큰 문제가 세료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얻으려면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요즘 같으면 이렇게 협의하고 합의해가지고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해가지고 아들도 데려오고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9세기 후반인지라 그것이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안나의 사랑이라는 거는 이런 엠마 보바리의 경우처럼 모방 욕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제 흘러간다라는 거 이거 제가 모방 욕망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안나 까레니나가 기차에서 읽는 영국 소설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레퍼런스를 아무리 뒤져봐도 지금까지도 못 찾았습니다. 무슨 소설인지 어쨌거나 이제 이런 식의 연애 소설로 보이는 혹은 뭐 그냥 생활 소설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안나의 이후 뭐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까 이거를 따져볼 때 어쨌거나 별로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제 그 둘의 이제 내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 그냥 기전에 따라서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제 사건은 이제 흘러가는 그런 게 이제 되는 거고 여기에 여러분 위대한 순간이 이제 우리가 몇 번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뭡니까? 둘이가 이게 만난 거죠. 사랑에 빠진 거예요. 첫 번째 위대한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이후에 펼쳐지는 거는 연애인데 1년 정도 연애를 해요. 둘이 동침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임신까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위대한 순간이 찾아오는데 그거는 경마장 장면이에요. 거기서 사교계에서 두 사람이 사귄다는 것은 이미 암암리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공개되지 않았었는데 경마장 장면에서 그냥 안나가 그냥 다 폭발해버립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또 그대로 이제 일상이 지나갑니다. 그러고 이제 몇 개월이 흘러요. 뱃속에서 이제 애는 무럭무럭 자라겠죠. 출산의 순간입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어쩌면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장 위대한 순간인데 그조차도 삶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묻히더라라는 거거든요.